이제 최소한 켜달라는 부탁은 할 수 있겠구나. 자, 14쪽입니다. 시조 3편 바로 진행합니다. 구지가야? 구지가 아닌데? 구지가가 왜 여기 나오지? 시조 3편, 구지가 맞구나. 방금 했죠. 23쪽이네요. 구지가 갑니다. 빨리빨리 합니다. 이것도. 이 작품은 서사시예요. 때문에 작품 속에 집단적인 요구나 욕망이 나타납니다. 집단적인 서사시니까요. 따라서 집단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걸 설명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 그냥 바로 갑니다. 우선 거북이가 의미하는 것은 신적인 존재. 그래서 이거를 신격이라고 해요. 신격. 신격화한다는 말도 신적인 존재로 만드니까 신격화라는 말을 쓰는 거죠. 다음에 머리를 내밀어라. 머리의 의미는 뭐가 있나요? 일단 우두머리, 그 다음 지도자, 그 다음 생명의 근원. 이 세 가지가 모두, 이 셋이 모두 머리의 의미입니다. 그럼 머리를 내밀라라는 말은 우리에게 우두머리를 달라, 지도자를 달라, 생명의 근원을 달라,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겠네요. 내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주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위협이죠. 진이한테 물어봤으니까 채연아, 우선 우리가 인간의 역사에서 인간들이 자기들이 모시는 신을 잡아먹겠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잡아먹은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신성모독 아니에요? 신을 잡아먹는다고? 무서운 일이죠. 인류의 역사에서 시기는 그닥 드문 일은 아니었고요. 아주 먼 데 있는 사건도 아닙니다. 기껏 해봤자 가장 가까운 시기의 역사는 300~4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되죠, 정말. 인간의 역사니까요. 그래서 아주 옛날을 떠올려보면 부족과 부족이 싸워요. 우리 부족이 수가 너무 많으니까 상대 부족을 가볍게 이길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게 간신히 이긴 건 왜 그런 거냐면 상대편에 정말 대단히 뛰어난 전사가 한 명 있었던 거야. 우리 전사들이 다 그놈 손에 죽고 간신히 그놈이 지쳐가지고 잡았어. 포로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편으로 와! 라고 해도 뭐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리고 다음 전투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우리 부족은 이 전투에서 꼭 이겨야 돼. 그러니까 저번에 싸웠던 저놈, 저 센 놈의 기운과 기세와 영혼을 우리가 가지고 전장에 나간다면 우린 반드시 이길 거야. 이런 생각으로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어떤 실제적인 필요가 아니라 의식적인 필요에서의 식인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때문에 신을 이렇게 잡아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까지는 진지했을 수 있어. 그런데 그건 너무 진지하니까 좀 더 편하게 생각해 본다면 옛날 사람들은 우리만큼 똑똑하지 않아요. 우린 되게 똑똑하죠. 아는 게 많고 쌓은 지식이 있으니까. 옛 사람들은 안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아요. 지능도 5세, 4세 이렇게. 애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데는 수단이 두 가지 있습니다. 뭐랑 뭔가요? 부모가 안 줄 때 강하게 요구하는 수단이 두 개 있어. 하나는 뭘까요? 우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달라고 해요. 엄마, 나 이거 주세요. 달라고 요구해요. 근데 엄마가 안 주면 빽 하고 울죠. 마트에서 자빠져가지고 하고 울어요. 그럼 엄마는 대영이는 여기 살아. 우린 집에 갈 거야. 하고 이제 가요. 그러면서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죠? 애가 오나 안 오나 하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요구예요. 머리를 내밀어라. 요구. 내밀지 않으면 가정이죠. 가정. 그러면 구워서 먹으리. 위협.
이 위협은 뭐로 봐야 되느냐? 진짜 위협이 아니라 소망의 간절함을 나타낸다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설명이, 해석이 되겠으면, 너무 간절해가지고 위협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협상이라든가 상대방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때니까 그냥 둘밖에 몰라요. 요구하거나 안 내놓으면은 뺏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강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 위협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주술성이란 말을 쓰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소원을 빌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실현 불가능한 소원을 빌어야 합니다. 아버지, 저 저녁 먹게 5,000원만 혹은 10,000원만 주세요 라고 하는 건 주술성이 없어. 첫 번째는 아버지가 신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10,000원만 달라는 거는 실현 불가능한 소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중에 누군가는 사실 우리 아버지는 제우스예요, 이럴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는 우리 아버지에게 10,000원을 얻는 거는요 불가능해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아버지 10,000원만 주세요는 주술성이 없어요. 그러면 신이시여 저녁 먹게 10,000원만 주세요, 이것도 주술성은 없어요. 신이시여 저녁 먹게 1,000억 원을 주세요, 그럼 이건 주술성이 있어요. 왜냐면 실현 불가능한 소원이고 초자연적인 존재니까. 만약에 아버지에게 저 저녁 먹게 1,000억 원 주세요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거 가지고 되겠니? 라고 하면서 1,000억 원 실제로 준다. 친하게 지냅시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친하게 지내자고요. 자, 그러면 이 네 줄의 작품에서 가장 주술성이 강한 행이 몇 행이냐 하는 거예요. 몇 행일까요? 일단 초자연적인 존재가 나오니까 1행일까요? 아니면 요구가 있으니까 2행일까요? 아닙니다. 4행이에요. 왜죠? 4행에서 가장 강한 요구가 나타나니까요. 때문에 주술성을 당신들이 처음 들으면 뭔가 무서워요, 저주 막 이런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건 대부분 주술적인 노래가 강한 소망을 위협으로 표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술이란 말을 들으면 뭔가 무서운데?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주술성이 꼭 위험하거나 무서운 것만은 아닙니다. 원래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노래는 말했듯이 집단적인 서사를 담고 있어요. 모두의 소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내려가서요, 이번에는 꽃샘바람이라는 한시입니다. 한시. 자, 요거는 빨리 가겠습니다. 꽃필 땐 미친 바람 맞느니 사람들은 꽃샘바람이라 하네. 무슨 뜻이에요? 꽃을 샘하는, 샘이란 질투란 뜻이죠. 꽃을 질투하는 바람이라 하네. 조물적 꽃 만들 때 마치 비단 가위질해 놓은 듯. 이 말은 예찬이에요. 너무 예쁘다, 꽃은 정말 예쁘구나, 이미 그렇게 허비했으니 꽃 아끼는 마음이 응당 적지 않으련만,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꽃에다가 도가 넘는 애정을 부은 거야, 꽃에다가. 그러니 꽃을 아끼니까 그렇게 애정을 부었겠지. 그런데 어찌 그 고운 것을 시기하여 미친 바람을 보냈겠는가 때문에 부정하는 거죠. 이게 서리법은 서리법으로서 그럴 리 없다 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그럴 리가 없어. 꽃을 얼마나 사랑해서 만들었는데 꽃을 시기해서 꽃을 괴롭히는 바람을 보낼 리가 없지 않느냐. 바람이 만일 하늘의 명을 어긴다면 하늘이 어찌 죄 주지 않으랴. 여기도 서리법이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명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하늘은 꽃을 아껴요. 꽃을 괴롭히라고 명한 적이 없어. 그런데 바람은 꽃을 괴롭히잖아요. 꽃을 떨어지게 하고 꽃을 시들게 하니까 괴롭히는 거 맞잖아요. 그럼 대체 왜 하늘은 바람을 왜 보냈어? 이유가 뭐예요? 왜 보냈어요? 왜 보냈냐고 말을 해보시라고요. 안 보냈어? 꽃이 왜 보냈을까요? 꽃에 바람을 왜 보냈을까요? 여기 나와 있죠. 바람의 직책은 만물을 고무하는 것이라. 더 가볼게요. 만물의 은택을 입히니 사사로움은 없고요,
만일 꽃 아껴서 바람이 안 분다면 그 꽃이 영원히 생장할 수 있으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정리한다면 실현이 될 수 있는 바람이 오히려 꽃을 영원히 생장하게 한다. 이것이 하늘의 이치, 작은 시련을 통해서 더 큰 생장과 성장을 끌어내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다 라는 게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만약에 나이는 먹어가는데 17, 18, 19, 20, 21, 22 먹어가는데 16살일 때랑 지적 능력이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혹은 지식의 양이 별로 많아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체 24살, 5살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뭐 해먹고 살 거야? 따라서 지극히 극적인 방식으로, 나쁘게 말하면은 채찍질로, 좋게 말하자면 다양한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적인 능력을 끌어올리고 지식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시험이 있고, 시험이라고 하는 건 탈락자를 만드니까 탈락자들은 힘들어지고 울고 괴롭고 고통을 참고 다시 이빨을 갈아붙이면서 공부를 하고, 그런 과정들에서 많은 고통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만약 그런 게 없다면은 지적인 수련은 훨씬 더 느릿하게 느릿 진행이 되겠죠. 글쎄, 뭐 교육제도를 옹호하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의 교육제도가 절대 악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부작용과 악영향이 있기는 있지만, 만약 교육제도가 절대 악이라면 뭐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일부러 이런 교육제도를 만들 리는 없잖아요. 뭔가 필요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얘기 끝에 내가 항상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들은요, 만약에 당신들이 차지할 어떤 지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지위를 여러분보다 훨씬 덜 노력했고 훨씬 재능도 덜한 사람이 그 지위를 차지한다면 기꺼이 평등이라는 대의에 입각해서 너도 차지해, 너랑 나랑 이제 똑같아 라고 수긍할 수 있어요? 과연? 아닐 텐데. 아니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죠. 흥미롭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경쟁을 원하고요. 경쟁을 원하지 않기도 하죠. 하지만 경쟁을 원하는 사람이든 원치 않는 사람이든 타인보다 자기가 더 많은 걸 누리기를 원하는 건 흔한 사람의 본성인 것이고, 그보다 더 싫어하는 건 경쟁에서 진 사람이 자기보다 더 좋은 걸 가져가는 걸 미워하는 것은 아마 모두가 다 가진 생각이겠죠. 뭐 바쁩니다. 빨리 갑시다. 꽃 피는 것도 좋지만 꽃 지는 것 또한 슬퍼할 게 뭐냐? 슬퍼하지 말란 얘기죠. 왜냐하면 꽃 지는 것이 뭐기 때문에 실현의 과정 중 일부니까 슬퍼할 게 아니다. 그 다음에 피고 지는 것 모두가 자연이다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짧게 만들었고, 우린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 자연의 순리 혹은 순환이라고 할 겁니다. 꽃이 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고,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는 그 식물은 죽어 없어지겠죠. 번식할 수가 없고 번성할 수도 없을 겁니다. 꽃은 져야죠. 그러니 우리는 술잔 잡고 소리 높여 노래나 부르자. 다시 말해서 현실의 문제에 너무 과도히 집착하지 말자는 거죠. 어차피 모든 것은 순리이고 순환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소원을 빈 거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자애로운 신께서 오냐? 내가 네 소원 들어주마. 그랬더니 당신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소원을 빌었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돌아가시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80살 90살 드셨는데 그럼 뭐 네 소원도 들어줄게. 그랬더니 80, 9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나도 그분들이랑 같이 살고 싶은데 왜 안 돼요? 나도 살게 해주세요. 그래? 그러자. 내가 다시 너에게 보내줄게. 그럼 보내온 사람들이 또 자기 아버지 어머니, 또 자기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는 사람으로 가득하겠죠. 여러분들은 이성계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정몽주로 인터뷰할 수 있게 되겠죠. 갈 사람은 가야 되고요. 떠날 사람은 떠나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겠죠. 그게 순리니까. 자, 그 다음 동동으로 갑시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31쪽이에요) 자, 우선 여기도 서사가 있고요. 칠판 보세요. 서사가 있고 1월 그다음 1월 그리고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쭉 12월까지 가죠. 그러니까 총 13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사 빼고 12월령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월령체라고 해. 월령체란 같은 말로 달거리 문학이라고도 해서 그 달마다 하나씩 부르는 노래를 가리켜 월령체라고. 월령체를 수능에서 여러분이 볼 거는 딱 2개밖에 없는데 하나가 동동이고요. 나머지 하나도 안타깝지만 올해 시험 후보 중에 하나인데 농가 월령가입니다. 둘 다 월령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건 왜 있는 겁니까? 월령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있으면 되잖아요. 이건 왜 있는 거예요? 이걸 서사라고 할 거고요. 이것이 여음이죠. 아까 얘기했던 고려 소교의 3분 후의 후렴구이자 여음, 아의, 동동달이 왜?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흥만 돋우는 여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사만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덕이란 곤배는 뒤, 임배는 앞, 덕은 뒤에 바치고 복은 앞에 바치고 덕이여 복이라 하는 것을, 덕이나 복이라 하는 것을 바치러, 나라는 바치러 오소이다 오십시오 아 동동다리. 칠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왕이 앉아 있어요. 아까 그 노래처럼 얘도 왕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을 둘러싸고 이렇게 한가운데서는 공연,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있고요. 양쪽에는 벼슬아치들이 쭉 앉아서 앞에 술상을 놓고 한 잔씩 기울이고 있는 잔칫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문을 열고 진상품 가진 각국의 각 지방의 사람들이 와서 쭉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 그럼 여기 이 사람이 먼저 1번으로 와가지고 전하 개성에 있는 인삼이 옵니다. 그래 고맙다 나가고, 전하 완산에 부채이 옵니다. 고맙다 나가고, 전하 못이 옵니다. 전하 호피입니다. 돈피입니다 하고 바치고 나가요. 다시 말해서 왕에게 뭔가를 진상하는 잔칫날이야. 그러면 왕에게 앞에 있으니까 복을 바쳐드리고, 복을 바친다는 말은 그냥 복을 빌어드린다는 뜻이죠. 진상품도 바치고요. 그럼 뒤에 덕을 빈단 말은 뒤라는 건 어디입니까? 여기 말입니까? 왜 여기가 뒤에요? 왕이 여기 있으니까 왕 뒤에 여기죠. 왕 뒤에 누가 있는데? 왕의 조상신들이 거기 있어요. 왕이 13대 왕이라면 12대 왕, 11대 왕, 10대 왕의 홀령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 그들에게 이 나라가 영원히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소원을 빌어. 이게 그들에게, 뒤에 있는 그들에게 덕을 바치고 앞에 있는 이들에게 복을 바치고 라는 뜻인데요. 이걸 꼭 알아야 됩니까? 아니요. 몰라도 돼요. 이런 분위기다
라는 것만 알면 되고, 덕과 복을 신령님과 왕에게 바친다는 뜻, 이겠거니 하면 되고, 이 내용은 해석본에 써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굳이 메모 안 해도 돼요. 그런 내용이구나.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중요한 건 이 이유부터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것만 알면 돼. 하나만 알면 돼요. 그게 뭐냐? 이 부분이 송덕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혹은 송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임금의 덕을 감사, 그 다음에 복을 빌어, 임금에게 덕을 감사드리고 임금의 복을 비는 행위를 가리켜 송덕, 송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바로 이제 정월부터 갑니다. 정월부터는 전부 사랑 노래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작품도 원래는 사랑 노래인데 이 앞에 일월령은 아까처럼 궁궐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덧붙었으리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정월은 1월. 1월에 냇물. 이렇게 되죠? 이것만 알면 되는 건데, 냇물은 어저 녹저 라는 말은 얼다 녹다, 얼다 녹다 하는데, 따라서 이때 얼다 녹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변화가 있다는 거죠. 얼었다 녹았다 또 얼었다 또 녹았다 하니까요. 근데 누리라는 말은 세상이야. 세상 가운데 난 몸은 누구 몸? 내 몸. 내 몸이요, 홀로 멸셔. 홀로, 아까 니다, 녀다, 네다, 여다, 얘다 전부 같은 뜻이랬죠. 살아가다. 그러면 멸셔는 무슨 말인가? 홀로 살아가는구나. 영탄법인데 영탄법보다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되죠. 냇물 같은 자연물도 변화가 있는데,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그냥 자연물이야. 근데 그것도 변화가 있는데 정작 만물의 영장인 나는 변화가 없어요. 올해도 솔로, 작년도 솔로, 그 다음 시간도 솔로. 나는 솔로예요. 이런 빌어먹을,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자연물과 화자가 대조를 이룬다는 점이 정월령의 중요한 포인트. 다음 2월령. 2월 보름과 3월령은 등불과 달래꽃 이 부분이죠. 여기다가 동그라미, 여기다가도 동그라미. 둘 다 임을 비유한 거죠. 등불은 외모 예찬, 달래꽃은 아니구나. 잠깐만. 외모가 아니고 여기가 덕, 여기가 외모. 이렇게 되겠죠? 자,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2월 보름에 높이, 현은 켠, 높이 켠 등불 같구나. 왜 이 높이 켠 등불 같냐면 만인 모든 사람을 비추실, 즈은 모습이란 뜻이에요. 모습이로다. 모든 사람을 환하게 비추실 모습이니까 임의 덕이 크신. 그래서 이것은 임이 대머리란 뜻이 아니고요, 덕이 크다란 뜻입니다. 만인을 환하게, 그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줄 거란 얘기니까. 그러나 여기는 3월 나며 핀 늦봄 달회꽃이요. 달회꽃은 진달래꽃이라고도 하고요, 달맞이꽃이라고도 해요. 무슨 꽃인지 수능에서 물어보진 않아요. 미친 짓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임의 외모를 예찬. 왜냐하면 남이 불울은 부러워할, 부러울이 아니라 부러워할 즈은 모습이죠.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나신 거야. 그러니까 임에게 물어본 거죠. 임은 언제부터 잘생겼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 그렇게 소리잖아. 난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태어나신 거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잘생겼나? 나로서는 평생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서 좀 궁금하긴 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아나? 재영아! 안 물어볼게. 물어보면 네가 오히려 욕먹을 것 같아.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외모 예찬이고, 여기는 덕을 예찬, 임을 비유한 표현이 보이고요. 그 다음 4월 잊지 않고, 이거 뭐 너무 유명해서요.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4월 잊지 않고, 오셨군요. 누가요? 꾀꼬리 새가 왔어요. 그럼 꾀꼬리 새는 어떤 존재로 나오냐면, 약속을 지켜 오는 존재. 약속을 지켜서 나한테 오는 존재예요. 그러면 녹사님은 어떤 존재인가? 나를 잊고 계신가? 라는 말이 보이죠. 녹사님은 그럼 어떤 존재야? 내게 오지 않는 존재. 따라서 꾀꼬리새와 녹사님은 대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아까 누구한테 물어봤다. 어쨌든 재영아, 녹사님이라고 하는 건 벼슬의 일종이에요. 그러면 내가 벼슬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임이 벼슬이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임 말고 나의 신분을 알 수 있다. OX. 없어요 라고 말할 줄 알았어. 너무 쉽게. 이거는 말했듯이 녹사님이 벼슬아치라는 건 그 사람이 남자란 뜻이고, 그 다음에 남자가 나의 임이라고 하는 건 나는 여자란 뜻이니까 여성도 신부님으로 이것은 화자가 여성 신부님을 알 수 있다. 여기는 두 가지 편견이 존재하죠. 벼슬아치는 당연히 남자라는 편견, 두 번째는 남자의 A는 여자라는 편견입니다만,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까, 그쵸? 근데 넘어갑시다. 일단은 그러려니 하자고요. 자,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5월 5일에 수린날은 단오예요. 5월 5일이 무슨 날이에요? 5월 5일 무슨 날이에요? 단오라고 써있네요. 그죠? 근데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잖아요. 같은 날인가? 음력? 그럼 고려시대는 어린이날이 없었어? 이 사람 역시 수업을 나랑 1년 하더니 능글맞아졌어요. 사람이 땡글랑글 해가지고. 어린이날은 일제강점기에 박영원 선생님이 만들었으니까 고려 때에는 당연히 어린이라는 말도 없었죠. 어린이라는 말도 그 양반이 만드셨으니까, 일제시대부터. 그전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애새끼라고 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 어쨌든 단오날 아침에 약을 먹어요. 약은 중요한데요. 이 약은 아파서 먹는 처방전 받는 그 약이 아니라 그냥 건강식품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약은 1000년을 장수하실 약이라고 바칩니다. 그렇다면 바칩니다와 약을 연관지어서 우리가 두 명으로 나눠봐야 된다. 임에게 바치거나 아니면 임금에게 바치거나, 임에게 바치는 경우에는 이 작품을 연정가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연정가가 뭔가요? 사랑노래, 러브송. 그러면 임금에게 바치면 연정가가 아닙니까? 그렇죠. 임금을 만인이 다 사랑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쓰고요? 아까 했잖아. 아까 했잖아요. 임금의 복을 빌어주면 송축가 혹은 송덕가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노래의 성격이 두 가지로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5월에 약을 먹어. 단오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6월에는 보름에 머리를 빗는 풍속이 있고, 7월에는 백중이란 절기가 있고요. 8월은 보름 한가위 추석이고, 9월은 중양절이라 그래서 국화를 먹는 풍속이 있어. 그래서 5, 6, 7, 8, 9 전부 다 당대의 풍속을 소개하는 기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원련과는 더 그렇지만 동동에도
풍속을 소개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6월로 갑니다. 6월 보름에 6월 유둔날이에요. 유두라 그래. 이날은 무슨 풍속이 있냐면 머리를 감는 풍속이 있어요. 6월 보름에 별은 벼랑이라 그랬죠. 벼랑에 버린 핏. 어머. 아유, 뭐 너무 중요하죠. 빛 같구나. 돌아보실 임을 잠깐이라도 따르고 싶습니다. 왜냐면 내가 버림받았으니까 누구라도 나를 돌아본다면 그 사람을 잠깐이나마 따르고 싶다라는 거죠. 이 표현은 따르고 싶다라고 번역합니다. 현대어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7월 보름은 백중이라는 절기예요. 따라서 배란 말은 버리다란 뜻인데 뭘 벌이냐면 백중이라는 건 절기 이름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음식을 말해. 다양한 음식을 벌여두고 임을 한대는 함께. 따라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7글자. 임을 함께 또 나왔네. 니다, 녀다, 뇌다, 여다, 얘다 전부 살아가다란 뜻이랬죠. 여기서 임을 함께 살아가고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소망의 직접 표출. 주제를 표출했다고 해도 맞는 말이죠. 이게 필자가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임을 함께 살아가는 거. 가고자 소원을 빕니다. 동동다리 끝. 그 다음 8월은 추석이죠. 8월 보름은 가배는 한가위가 추석이죠. 날이지만 임을 모셔 또 나오네. 지금 몇 번째 나오는 거예요. 녀다 가다 혹은 살아가다 그랬죠. 그럼 임을 모셔 살아가야지만 그래야만 오늘이 추석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오늘 추석이야. 그런데 내가 공부하느라고 친척집에도 안 갔고요. 부모님들은 가셨어. 근데 부모님 깜빡 잊고 나한테 용돈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집에 잔치 음식은 하나도 없고요. 오늘 아침에 뭐 먹었냐면 굶었어요. 그리고 학원에 와서 점심도 추석이라고 급식이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 먹을래도 용돈을 못 받아서 편의점 가서 컵라면에 김밥을 못 먹어가지고 컵라면만 먹었어요. 그리고 돌아왔더니 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혼나. 그리고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 추석이 아니야. 그런 건 개뿔 추석이 아니죠. 추석이라면 모름지기 음식이 있어야 되고 정이 있어야 되고 용돈이 있어야지. 그래야 추석이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날이 추석이냐면 음식도 정도 용돈도 다 필요 없고 임을 모셔야지만 오늘이 추석이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 뭘 쓸 거냐면 여기 들어갈 두 글자가 뭘까요? 두 글자. 임이 없으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는 오로지 임만 있으면 돼. 임이 그만큼 나한테 어떠한 존재. 이런 데 쓰는 말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9월 9일에 9월 9일은 중양절이라 그래. 중양절은 양기가 넘치는 그런 절기예요. 양기를 가라앉혀야 돼. 양기를 가라앉히는 식물이 옛날에는 국화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약이라고 먹는 황화, 노란 국화, 하얀 국화 말고요. 꽃이 안에란 말은 집 안에 들어왔다고. 집 안에. 그럼 보세요. 나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집은 국화를 따러 식구들이 많으니까 집 안에 있는 국화로 부족해서 동네 골목마다 국화를 먼저 빨리 따. 근데 그걸로 부족해가지고 산도로 들러 다니면서 국화를 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 집은 집 안에 국화꽃이 들어와서 피어 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대. 왜? 사람이 없거든. 나밖에 없어. 임이라도 있어야
따가지고 음식 만들어서 드릴 거 아니야. 나 혼자 있는데 꽃 따서 뭐 하겠어. 그러니 집이 어때? 새서 가만. 새가 초가집이거든요. 이것은 집이 조용하구나. 다음 10월. 10월에 이거 중요하죠. 점인, 바랏, 보리수나무. 근데 보리수나무는 안 중요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버림받은 화자를 비유한 거죠. 왜? 그 바로 밑에 써 있잖아. 꺾어버리신 뒤에 지니실 한 분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지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게 올바른 설명이 되죠. 다음 11월. 11월 봉당은 흙바닥이에요. 흙바닥. 야, 음력 11월이면 양력으로는 몇 월이에요?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를 더해주면 돼요. 그럼 12월 중순 혹은 하순이나 1월쯤 되겠죠. 추위가 어떨 때야? 극에 달할 때입니다. 그런데 흙바닥에 더구나 한삼을 덮고 누웠대. 한삼 뭐냐면 호돛. 여러분이 여름에 입는 반팔 홑겹옷이 호돛이라고 부르고 그게 한삼이야. 그럼 생각해봐요. 한 달 뒤쯤에 집에 갔더니 맨바닥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이불도 없어가지고 뭐 덮을 게 없나 찾아봤더니 여름옷 호돛밖에 그것도 딱 한 벌 있는 거야. 그걸 덮고 맨바닥에 불도 안 들어 누워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입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죠. 너무 춥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궁상을 떨고 있어요? 스르른 슬픔을 불살랐다거나 혹은 슬프게 살아왔다거나, 그러니까 이건 그냥 슬프게 사는구나 혹은 슬픔을 사르는구나. 근데 여기 해석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것만 중요해요. 고운님, 스시움, 멸시언 또 하지 않을게요. 지금은 6번째가 나온 것 같아요. 살아간다고. 스시움은 뭘까요? 스스로. 무슨 말이냐? 제각기, 각자 알아서, 즉 이별해서 떨어져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죠. 11월에 고독감을 강조했고요. 자, 문제 12월이에요. 드디어 왔습니다. 왔어요. 왔어. 집에 왔어. 성공했어요. 존버의 성공이죠. 왔어. 자, 아버지, 손님 1, 손님 2, 손님 3, 손님 4, 임. 나머지는 뭐 의미 없어. 떨거지들. 밥상을 부엌에서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잘 1시 10분 방향 맞춰가지고 밥상. 자, 여기는 아버지 전용 젓가락, 숟가락. 나머지 다 떨거지들. 여기에다가 또 이제 임에 수저를 놓고 요 앞에다가 갈비. 그다음에 아무튼 뭐 생선, 무슨 뭐 값진 음식은 다 여기다 두고요. 아버지는 그래도 뭐 불고기 한 점. 이런데 깍두기 물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뭘 놨냐면 나갈 밥상에 젓가락. 곱게 젓가락을 아버지 거 말고 가장 좋은 젓가락을 여기다가 가지런히 놨어요. 마치 내 정성을 놓은 것처럼 가지런히 놓아서 임의 앞에 들어가 가지런하니 뭐가 젓가락이 따라서 젓가락은 화자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 각도를 봐서 놨더니 상이 들어가면서 슬쩍 돌았어. 그래서 여기 앉아있던 새카맣게 생긴 떨거지가 이 가지런 젓가락을 덥석 입에 물고 임 앞에는 뭐가 있어요? 김치, 물, 깍두기만 여기 놓여 있습니다. 웬통 좋은 음식은 여기 갔고요. 이상한 놈이, 험상궂은 이상한 인간이 젓가락을 물었어. 젓가락을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성적인 의미도 있어요. 왜냐면 소교니까, 서민적이니까 그런 좀 적나라한 내용을 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저는
손이 가져다 물었다. 덥석 입에다 물었다. 이 손은 손님이죠. 그래서 원치 않는 임과 결연. 결연은 무엇인가? 인연을 맺다. 그냥 쉽게 말하면 결혼하게 되다. 인연이 이어지다. 그렇다면 젓가락은 마찬가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겠죠. 인연이 이어지지 못했으니까. 자, 다음 넘어가요. 41쪽 시조 3편. 이제 우리 시조 5편 해야 돼요. 시간은 10분 남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해봐야죠. 자, 누구까지 채연이 물어봤지? 그 다음에 반지윤 씨, 배꽃은 무슨 색이에요?